차 사고가 나기 직전에 그 특유의 정적을 아는가?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끼익하는 비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채 물리학이 멋대로 핸들을 휘어잡는 바로 그 순간 말이다. 박진우 대표 사무실의 에어컨 소리가 딱 그랬다. 금요일 오후였다. 버몬트의 염소 농장으로 이사하지 않은 모든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회색빛의 생기 없는 서울의 금요일. 나는 박진우 대표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내 첫 차보다 비싼 운동화를 신고 죽은 상어의 눈처럼 감정이 전혀 닿지 않는 미소를 지닌 30대 CEO. 그는 제대로 조절할 줄도 모르는 허먼 밀러 에어론 의자의 등을 기댄 채였다. 덕분에 그는 항상 우주선에 갇힌 유아처럼 보였다. 그리고 몽블랑 펜으로 제일을 톡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이미 초침이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한폭탄의 소리. 김 이사님, 그가 입을 열었다. 늙은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거나 노인에게 암호화폐를 설명할 때나 쓸 법한 그런 톤으로.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피보팅 중입니다. 더 가볍고 더 민첩한 방법론으로 나아가고 있죠. 근육이 숨 쉴 수 있도록 지방을 걷어내는 겁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이 바닥에서 구른 세월이 얼만데 지금 나를 어떻게 구워 삶으려는 건지 모를 리가. 만약 당신이 기업형 소시오패스가 차가운 업보 한 접시를 대접받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내가 불을 켜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다시 처형식으로 돌아가서 이사회와 제가, 아니 사실상 이베의 키를 잡고 있는 제가 우리 지분풀을 살펴봤습니다. 진우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구석의 고무나무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레거시 옵션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사탕처럼 나눠주셨던 것들이요. 그게 캡 테이블을 꽉 막고 있어요. 죽은 자산이라는 거죠, 김 이사님. 그리고 우린 여기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법이죠. 가족? 내가 되물었다. 그 단어는 입안에서 건전지의 같은 맛이 나. 바로 그거죠. 그는 자기가 비행기를 멋지게 착륙시켰다고 생각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겁니다. 이사님의 스톡옵션, 그 자문, 계약에 따른 것들요. 오늘부로 즉시 취소됩니다. 대신 엔지니어링 팀,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봐요. 전환기간 동안 월급은 그대로 드릴 겁니다. 우린 괴물이 아니니까요. 그가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지분 몰수 통지서. 단 한 페이지짜리였다.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두꺼운 고급 용지에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고 다시 진우를 봤다. 그의 헤어라인, 모발이식이 유전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경계선을 따라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그는 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의 재생 목재 책상 위에 놓인 수제 코스터를 집어던질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 최고의 시절을 바쳤는데. 같은 상투적인 대사를 읊는 늙은 여자의 히스테리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는 김미경을 봤다. 준법 감시 담당, 회의실 뒤쪽에 앉아 필기나 하는 여자, 사람들에게 조용히 규정 교육을 상기시키고 사원 수첩이나 업데이트하는 여자. 그는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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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 항상 걸리는 복사기 같은 그냥 사무실의 비품으로 나를 봤다. 그는 설계자를 보지 못했다. 나는 펜을 들지 않았다. 종이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한쪽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쪽을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꾹 눌렀다. 그게 다인가요, 박 대표?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탄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일직선 같은 소리였다. 그는 드라마가 없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 네. 뭐, 인사팀에서 지분 제외된 새 연봉 계약서를 보내줄 겁니다. 하지만 김 이사님, 정말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니까요. 그냥 비즈니스? 내가 되뇌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그 유리 상자 안에서 어구시텔나하게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차콜색 정장 치마를 매만졌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인 박상철 회장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작은 스타트업을 금융감독원의 감사로부터 구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샀던 옷이었다. 나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시너지, 파괴적 혁신, 초고속 성장 같은 유행어로 뒤덮인 화이트보드를 봤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 매그넘 병을 들고 있는 진우의 사진도 봤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표본 같았다. 그럼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걸어 나왔다. 문을 쾅 닫지 않았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처럼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닫았다. 내 자리로 돌아가면서 20대들이 원반이나 던지고 콤부차를 마시는 개방형 협업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서버실 근처에 처박힌 작은 큐비클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명료함이 주는 차갑고 금속성의 맛이었다. 진우는 자기가 방금 씻은 가지 하나를 잘라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멋진 인수합병을 위해 자본 구조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제일 크고 약어를 가장 많이 쓴다는 이유로 자신이 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방금 건물주를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 잠금을 풀었다. 2018년 세금 영수증이라는 폴더 안에 세 겹으로 숨겨진 보관용 삭제금지 폴더를 열었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소송도 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진우는 기업 지배구조의 첫 번째 규칙을 잊었기 때문이다. 정관을 읽어라. 개정안을 읽어라.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 월급도 못 주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서명했던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라. 그가 가족놀이를 하고 싶어 했으니 좋다. 가족놀이를 해주마.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이 집이 정확히 누구 소유인지 상기시켜주는 가장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푸른 빛이 내 안경에 반사되었다. 커서가 깜빡였다. 게임을 시작하지.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착한 미소는 아니었다. 양이 제 발로 도살장에 들어와 문을 잠그는 것을 지켜보는 늑대의 미소였다. 진우의 작은 권력놀이가 왜 욕조에 서서 토스터에 포크를 꽂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광택. 나는 콘크리트 바닥과 현대 아반떼보다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기 전으로 이 회사가 곰팡이와 절망의 냄새가 나는 신림동의 지하 사무실에서 5명이 일하던 시절로 12년 전이었다. 창업자인 박상철 회장, 진우의 아버지가 새벽 3시에 내게 전화했다. 나는 그때 중견 로펌에서 일하며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고 서류 검토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김 변호사, 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믹서기에 넣고 간 자갈 같았다. 나 끝났어. 금융감독원에서 시리즈 A 투자건을 킁킁거리고 있어. 투자자들은 투자 의향서를 철회하고 있고 변호사 비용도 못 내. 당신 수임료도 못 줘. 아무한테도 돈을 못 준다고. 나는 전화를 끊었어야 했다. 그냥 다시 잠들어서 박 회장의 꿈이 마땅히 맞아야 할 최후를 맞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다. 하지만 박 회장, 그에게는 혼란스럽지만 사람을 끄는 에너지가 있었다. 그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눈부신 엉망진창이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관료주의가 살인무기였던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사방에 널린 서류들, 뜯지도 않은 국세청 통지서들,
박 회장은 빈 배달 음식 용기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었다. 마치 심연을 들여다봤는데 심연이 그에게 세금 고지서를 건네준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곳엔 진우가 있었다. 그때 그는 22살 인턴이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자기 유산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휴대폰으로 애니팡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대충 고개를 까딱하고 다시 디지털 새를 디지털 돼지에게 날리는 게임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였다. 박 회장은 패닉에 빠지고 진우는 무시하고 내가 해결했다. 6개월 동안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자판기 커피와 순전한 오기로 버텼다. 나는 그들의 기업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세웠다. 계약서를 표준화했다. 감사관들과 싸웠다. 무릎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채권자들과 빚을 재협상했다. 나는 그들의 법적 난장판을 청소하는 미화원이었다. 장부의 때를 빛이 날 때까지 닦아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돈이 없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 제로였다. 박 회장은 나를 접이식 의자에 앉혔다. 김 변호사, 내가 수임료를 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알아요, 회장님. 내가 말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이틀 동안 같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줄 수는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전환 자문 계약서였다. 기이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계약서였다. 주식이야. 박 회장이 충혈된 눈으로 설명했다. 자문 주식 클래스 B.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 내가 조항 하나를 넣었어. 충성 조항. 만약 회사가 24개월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사회가 회계연도 동안 열리지 않으면 이 주식은 전환돼. 뭘로 전환되는데요? 나는 법률 용어를 해독하려 했으며 물었다. 의결권 주식으로. 박 회장이 속삭였다. 차등이 결권 주식 10대 1 비율로. 이건 포이즌 필이야, 김 변호사. 만약 내가 경영권을 잃거나 혹은 저 독수리 같은 놈들이 몰려와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게 발동되는 거지. 당신이 안전장치가 되는 거야. 나는 구석에 있는 여전히 쓸모없고 여전히 게임이나 하고 있는 진우를 봤다. 그리고 박 회장을 봤다. 그는 나에게 열쇠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믿고 있었다. 왜 저죠? 내가 물었다. 서류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박 회장이 말했다. 나는 서명했다. 그도 서명했다. 우리는 내가 핸드백에 넣고 다니던 도장으로 그 자리에서 공증까지 마쳤다. 나는 그것을 파일에 넣어 보관했다. 당시 해커를 의심하던 박 회장 때문에 주 디지털 저장소가 아닌 실제 철제 보관함과 내 집의 방화금고에 개인 사본을 보관했다. 세월이 흘렀다. 회사는 성장했다. 박 회장은 늙고 지쳤다. 그는 명예회장 역할로 물러났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골프나 치고 자기 아들이 회사를 IT 업계 남학생 사교 클럽으로 만드는 걸 못 본 척한다는 뜻이었다. 진우가 CEO가 되었다. 트윗보다 긴 글은 절대 읽지 않는 진우. 나를 사무실 가구처럼 취급했던 진우. 내 문에 붙은 준법감시 전문가라는 명패를 보고는 고급 비서쯤으로 생각했던 진우. 그는 그 조항에 대해 몰랐다. 알 리가 있나? 그는 시리즈 B 이전의 역사적인 서류들은 파헤쳐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직 반짝이는 새로운 기업, 가치 지표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었다. 조건 1. 미지급 배당금.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장 해킹과 진우의 법인카드에 재투자했다. 그것은 12년간의 미지급이었다. 체크. 조건 2. 이사회 비활동. 진우는 이사회를 싫어했다.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식적인 이사회를 아스펜이나 발리에서의 전략 워크숍으로 대체했다. 법적으로 그것들은 이사회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족수를 채우고 의사록이 기록된 공식 이사회는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체크. 전화는 3년 전 조용히 자동으로 일어났다. 내 금고 안에 잠자고 있는 세월의 흐름에 약간 누렇게 변한 2012년 어느 밤에 커피 한 방울이 얼룩진 그 종이에 따르면 나는 단순히 스톡 옵션을 가진 게 아니었다. 나는 회사 전체 의결권의 52.4%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자기가 이미 여우가 잠들어 있는 닭장 안에서 농장 등기부등본까지 들고 있는 여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수탉처럼 으스대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게 충성심의 안개는 오래전에 거쳤다. 이제 내 눈에는 오직 표정만 보일 뿐이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침식과 같다. 처음에는 전략회의 점심 식사에 당신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다 핵심 프로젝트의 이메일 목록에서 당신 이름이 빠진다. 그 다음엔 당신의 책상을 옮긴다. 진우가 내 옵션을 취소하겠다며 사무실로 부르기. 6개월 전 그들은 내 자리를 옮겼다. 나는 원래 임원실 바로 옆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다. 결정이 내려지는 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해보니 내 짐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개발자들을 위한 웰니스 존을 만들 거예요. 주로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는 22살의 오피스 매니저 이예슬 씨가 내게 말했다. 그래서 이사님, 자리를 별관으로 옮겼어요. 거기가 더 조용해서 이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든 간에 더 좋을 거예요. 별관은 서버실 근처의 글로리파이드 수납장이었다. 추웠다.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냉각시키는 펜 소리가 웅웅거렸다. 그곳은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두는 곳이었다. 부서진 의자, 낡은 홍보 배너, 그리고 나는 유령이 되었다. 커피를 마시러 복도를 걸어가면 좋은 커피 머신은 본관 주방에 있었지만 나는 비공식적으로 지하의 캡슐 커피 머신으로 추방당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본 척 지나갔다. 신입사원들은 내 이름조차 몰랐다. 어느 날 오후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물론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티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브랜드 홍보팀장이었다. 저기요, 그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인사팀이죠? 4층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누가 샐러드를 버렸나 봐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나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우리 회사의 복잡한 법인세 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바인더를 들고 저는 준법감시팀입니다. 최 팀장님. 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준법감시팀, 인사팀, 운영팀, 다 그게 그거죠. 그는 웃으며 이미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냥 뚜러뻥 좀 가져다 주세요. 네? 거기서 실패의 냄새가 나요. 그는 가버렸다. 나는 뚜러뻥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그의 이름을 내 마음속 리스트에 추가했다. 최민준, 브랜드 홍보팀장, 조끼 애호가 미래의 실업자. 하지만 이 투명함에는 장점도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구로 생각하면 그들은 당신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는다. 복사기에 서류를 놓고 간다. 당신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고 단정하고 공유 드라이브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나는 숫자들을 보게 되었다. 진우는 매각, 즉 대박 엑시트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었다. 거대 복합기업 대성그룹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비슷하다에 5억원에 인수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리 회사의 이삐따 세전 이자 지급전이니까 눈부셔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평범했다. 그래서 진우는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는 서버에서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지켜봤다. 수정된 EBIT 스프레드시트를 봤다. 그들은 영업비용을 자본 지출로 옮겨 인위적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었다. 예상 매출을 확정 매출로 계상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어설픈 회계 부정이었다. 감사관들이 실제로 들여다보기 전까지 한 분기 정도는 통할 만한 그런 수법. 나는 서버 옆에 추운 구석에 앉아 파심이나 스카프를 두른 채
거짓의 디지털 흔적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봤다. 점점 어설퍼지는구나. 진우야. 나는 화면에 대고 속삭였다. 그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있었다. 주요 지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건너뛰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내 서명이 필요한 승인이었지만 그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매일 나는 사본을 저장했다. 모든 조작된 청구서, 그가 CFO에게 숫자를 맞추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말한 모든 의심스러운 이메일 스레드. 투명 인간이 된 대가는 컸다.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직업적 정체성은 지워졌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지하에 미친 여자였지만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은 천문학적일 것이었다. 그들이 위층에서 탁구를 치고 니트로 콜드브루를 마시며 수억 원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동안 나는 서류처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못 하나하나 서류 한 장 한 장을 모아 관을 짜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기루 위에 세워진 회사에서 손전등을 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 사무실이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금요일에 맥주타임 바닥을 통해 음악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외장 하드도 챙겼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걸어 나왔다. 예슬 씨가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럴게요. 내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 나는 금고를 열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내 아파트는 그 스타트업 사무실의 정반대다. 조용하다. 밀랍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난다. 빈백 의자는 없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부추기는 네온 사인도 없다. 오직 질서만 있을 뿐이다. 진우가 나를 지분 풀에서 해고했던 그 금요일 밤 나는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통을 붙들고 울지도 않았다. 나는 아주 진한 홍차 한 주전자를 끓이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옷장 안의 바닥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이얼이 묵직하고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왼쪽으로 32, 오른쪽으로 18, 다시 왼쪽으로 4. 문이 활짝 열렸다. 안에는 내 출생증명서와 할머니의 보석 옆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파일이 있었다. 바로 그 파일. 나는 그것을 식탁으로 가져와 샹들리에의 따뜻한 불빛 아래 서류들을 펼쳤다. 마치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았다. 무장하고 위험한 친구들. 나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서류들은 건너뛰고 12년 전 날짜에 수정 및 제작성 주주간 계약서로 바로 향했다.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박 회장의 서명은 파란 잉크로 휘갈겨 쓴 필체였다. 내 서명은 작고 정확한 검은색이었다. 나는 14페이지를 펼쳤다. 제7조 2항. 나는 10년 전부터 외워온 기도문처럼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읊었다. 본건 회사가 I 연속 24개월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지 못하거나 혹은 II 연속 12개월 동안 이사회가 정족수를 만족하는 공식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자문역 김미경이 보유한 클래스 B 자문 주식은 이사회의 추가 조치 없이 자동으로 10대 1의 비율로 클래스 A 차등의 결권 주식으로 전환된다. 나는 계산기를 집었다. 필요 없었지만 버튼이 눌리는 만족감을 원했다. 총 발행 주식수 1, 0만 주, 박진우 보유분 400만, 주 40%, 투자자 보유분 400만 주 40%, 올인한 진우가 축소하려던 우리 사주조합 100만 주 10%, 내 최초 보유분 100만, 주 10%. 하지만 제7조 2항이 발동되면서 계산은 달라졌다. 내 100만 주는 단순히 100만 주로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1억만 주의 의결권을 가졌다. 전체 의결권 풀은 더 이상 1억만 주가 아니었다. 대략이 0만 표가 되었고
나는 그중 1력만 표를 가졌다. 실질적인 일, 900만 표 중 1, 0만 표, 즉 52.6%.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찻잔의 홍차는 식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자기가 내 옵션을 취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권리가 확정되고 전환되어 법적으로 지배 지분으로 변태한 주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미래의 주식 발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나를 직원으로서 해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를 최대 주주로서 해고할 수는 없었다. 주주 투표 없이는, 그리고 그는 주주 투표에서 이길 수 없었다. 내가 바로 그 투표였으니까. 나는 전환조항의 날짜를 봤다. 발동일은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이 회사의 조용한 주인이었다. 나는 진우가 CEO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뒀다. 그가 허먼 밀러 의자를 사도록 내버려뒀다. 그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최 팀장을 고용하도록 내버려뒀다. 그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도록 내버려뒀다. 왜냐고? 충성심은 버리기 힘든 습관이니까. 박 회장은 내 친구였고 진우는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진우가 성장하길, 배우길, 결국에는 자신의 엔진을 돌리는 기계를 존중하게 되길 계속 바랐다. 하지만 오늘 그는 나를 지우려 했다. 그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피를 흘리며 얻은 지분을 훔치려 했다. 그가 사회적 계약을 깼으니 나는 법적 계약을 집행할 것이다. 나는 새 법률 노트패드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사직서가 아니었다. 나는 개입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야 했다. 너무 일찍 패를 보이면 진우가 홧김에 거래를 파투내거나 회사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다. 혹은 몇 년간 나를 소송에 묶어둘 수도 있었다. 그는 법무비용으로 회사 카드를 썼지만 나는 내 돈으로 싸워야 했다. 나는 최대의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 물러서는 것이 불가능한 순간, 수표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펜이 허공에 떠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인수계약 서명식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6일. 패배하고 순응하는 전 직원의 역할을 연기할 6일. 진우가 자신의 무덤을 조금 더 깊게 파도록 내버려둘 6일. 나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썼다. 마음에 들었. 서명식 이틀 전인 화요일. 진우는 그가 사전승리 축하 이사회라고 부르는 것을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진짜 이사회는 아니었다. 진짜 이사회는 통지, 안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것은 곧 거액을 챙기게 될 3명의 주요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벌이는 자화자찬 쇼에 불과했다. 나는 당연히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환 기간 동안 고용된 상태였고 오랜 습관은 쉽게 죽지 않았다. 게다가 회의실은 유리벽이었고 복사실의 특정 위치에 서 있으면 환기구를 통해 소리가 놀랍도록 잘 들렸다. 하지만 복사실은 필요 없었다. 나는 그냥 걸어 들어갔다. 생수병이 담긴 쟁반을 들고. 굴욕적이었다. 물론이다. 법학 학위와 15년의 준법 감시, 경력을 가진 여자가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다니. 하지만 나는 그 방에 있어야 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한 단어들을 들어야 했다. 김 이사님, 나를 본 진우가 거짓 관용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늘 운동화 대신 정장을 입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불안한 에너지만 무시한다면 거의 전문가처럼 보였다. 거기 내려놓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투자자들에게로 돌아섰다. 파타고니아 조끼와 올버즈 신발을 신은 세 남자, 자본의 제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자, 진우가 화면에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캡 테이블은 깨끗합니다. 레거시 이슈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옵션 풀은 인수에 최적화되었고요. 대성그룹은 목요일 오전에 자금을 송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 지분은요? VC 중 한 명인 브래드가 물었다.
박 회장님 집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찬성하셨어요. 진우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제주도에 계시잖아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경영에는 관여 안 하세요. 제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나는 생수병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박 회장님은 절대 위임장을 주지 않아. 그는 아무도 믿지 않거든. 잉여 인력은요? 브래드가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그는 나를 의미했다. 내가 잉여 인력이었다. 처리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관대한 퇴직금을 제안했죠. 지분은 회수했고요. 문제 없습니다. 회수. 늙은 경주마를 헛간 뒤에서 쏴 죽이듯 나는 병들을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했다. 코스터를 확인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훌륭하군요. 브래드가 등을 기대며 말했다. 대성그룹 법무팀이 아주 지독하거든요. 만약 국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들은 거래를 재협상할 겁니다. 그냥 재미로 기업 가치를 20%는 깎아버릴 거라고요.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진우가 마호가니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주장했다. 우리는 빈틈없는 배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투명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방금 놓아둔 탄산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병을 들어 올렸다. 결승선을 위하여 진우가 말했다. 유동성 이벤트를 위하여 VC들이 합창했다. 그들은 플라스틱 병을 부딪혔다. 나는 빈쟁반을 들고 문가에 서 있었다. 내 얼굴은 정중한 복종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내면에서 내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범죄에 건배하고 있었다. 엔진 없는 도주 차량을 타고 버리는 강도질을 축하하고 있었다. 진우가 나를 봤다. 아주 잠깐 나는 죄책감에 빛을 봤다.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그의 파충류, 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너무 쉬웠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을 나가봐도 좋습니다, 김미경 씨. 그가 말했다. 회의 잘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했다. 나는 걸어 나왔다. 별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박 회장에게서 온 문자였. 진우가 네가 그만둔다는데 무슨 일이야? 나는 복도에 멈춰섰다. 문자를 봤다. 지금 그에게 말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연로했다. 문자로 말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진우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 패를 노출시킬 수도 있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그냥 구조조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서류 작업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그가 답했다. 나도 서명식에 갈 거야. 이런 거 싫어하지만 마지막 서류들 네가 좀 봐줘야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보고 있어요, 회장님. 이미 보고 있다고요. 위층에서는 사전 승리 파티가 끝나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게 둬라. 웃음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만든다. 웃음은 지하실을 확인하는 것을 잊게 만든다. 세상에 정말 하루 전 수요일. 오, 영억 원짜리 인수합병을 위한 가상 데이터룸은 신성한 공간이다. 회사가 구매자에게 영혼을 드러내는 안전하고 암호화된 서버다. 모든 계약서, 모든 소송, 모든 직원 동의서가 구매자의 변호사들이 샅샅이 뜯어볼 수 있도록 업로드된다. 나는 아직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는 IT팀에 내 접근 권한을 금요일까지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어설펐다. 월요일에 했어야 했다. 나는 별관에서 로그인했다. 진우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업로드되는 것을 지켜봤다. 폴더, 캡 테이블 최종, 파일, 캡 테이블, 무의 최종, 클린덤 XLSX. 나는 그것을 다운로드했다. 열어봤다. 그것은 한 편의 소설이었다. 아름답고 무서운 거짓말. 거기 42번 행에 김미경 주식, 영, 상태, 해지, 몰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로 해버렸다. 나에게 옵션이 취소되었다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제시된 공식 장부에서 그것들을 삭제해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그저 못된 상사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연방증권 사기였다. 이것은 감옥에 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였다. 만약 대성그룹이 이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그 후에 내가 나타나 52%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소송은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우 개인을 파멸시킬 것이었다. 박 회장의 유산을 파괴할 것이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응시했다. 셀들은 맑은 고딕 글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짓말은 너무나 전문적으로 보였다. 내 전화가 울렸다. 2로 시작하는 번호, 늑대 군단으로 알려진 대성그룹의 외부 법무법인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그때 데이터룸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구매자 법무팀 요청.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든 자문 계약서 원본 실행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숨이 멎었다. 그들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들이 레거시 서류를 찾고 있었다. 진우는 5분 후에 파일을 업로드했다. 파일. 자문계약서, 통합전 PDF. 나는 그것도 다운로드했다. 훑어봤다. 그는 내 최초 고용계약서는 포함시켰지만 제7조 2항이 있는 전환계약서는 누락시켰다. 그는 문서를 선별했다. 그는 회사의 지배 지분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서버의 우웅거리는 소리가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들렸다. 내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옵션 A. 지금 당장 구매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누락된 문서를 보낸다. 거래가 테이블에 오르기 전에 터트린다. 대성그룹은 물러선다. 회사 주식은 폭락한다. 진우는 해고되지만 회사와 나의 잠재적 수익도 잿더미가 된다. 옵션 B. 기다린다. 진우가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하게 둔다. 그가 종이와 잉크로 사기를 저지르게 둔다. 그리고 구매자가 맞서명하기 전에 개입한다. 옵션 B를 선택하면 나는 단지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들어 몇 년간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 회장님, 김미경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갈라졌다. 그는 지쳐 보였다. 공항이야. 내일 서명식 때문에 올라가는 중이야. 진우는 다 끝난 거래라던데 왜 나는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지? 왜냐하면 정말 함정이니까요, 회장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녀석이 뭘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옛날의 박 회장이었다. 저를 지웠어요, 회장님. 캡 테이블을 조작했어요. 전환 조항을 공개하지 않고 회사를 팔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깊은 한숨이 들렸다. 그 멍청이. 박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 오만방자하고 눈먼 멍청이. 자기가 무시하면 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군. 내일 구매 계약서에 서명할 거예요, 회장님. 사기를 저지를 거라고요. 우리가 그 방에 있으면 못하지. 박 회장이 말했다. 회장님 금고에 있는 사본을 가져오셔야 해요. 내가 말했다. 만약을 위해서요. 가지고 있어. 박 회장이 말했다. 내보험증권 없이는 여행 안 해. 내일 로비에서 뵈어요. 내가 말했다. 오전 7시 50분에요. 서명식은 8시입니다. 김이사, 네. 그놈을 끌어내려. 하지만 회사는 구해줘. 내 손으로 만든 빌어먹을 회사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날린 때문이었다. 덫은 놓였다. 미끼는 물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덫이 철컥하고 다치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심판의 날, 목요일 아침, 날씨는 적절했다. 뇌우, 맨해튼, 아니, 서울 상공의 하늘은 멍든 자두색이었다. 나는 우리 빌딩 로비에 서 있었다. 내 최고의 정장, 월세만큼 비싼 네이비 블루 파워 슈트를 입고. 나는 오늘 준법 감시 담당이 아니었다. 별관의 유령도 아니었다. 나는 최대 주주였다.
박 회장은 오전 7시 50분 정각에 회전문을 통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늙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정장은 그의 몸에 약간 헐렁하게 걸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파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낸 남자의 눈이었다. 김이사.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포옹은 없었다. 우리는 포옹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전우였다. 회장님,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가방은요?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두드렸다. 여기 있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침묵은 무거웠다. 내가 자네랑 같이 오는 거 그놈이 아나? 박 회장이 물었다. 회장님은 그냥 사진 촬영용으로 웃으러 오신 줄 알 거예요. 내가 말했다. 저는 제 짐이나 싸고 있는 줄 알고요. 그놈은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절대 이해하지 못했지. 박 회장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서 띵 소리를 냈다.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다. 사무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사방에 신선한 꽃들, 작은 군대를 먹일 수 있을 법한 케이터링, 얼음 위에 놓인 샴페인. 진우는 방 중앙에 서서 창문 반사에 비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박 회장을 보자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오셨네요. 그는 지팡이도 박 회장의 뻣뻣한 걸음걸이도 무시하고 달려왔다. 큰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죠. 그러다 그는 박 회장 뒤에 서 있는 나를 봤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김 이사님, 오늘 별관 정리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께 작별 인사드리려고요. 진우는 롤렉스 시계를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대성그룹 팀이 10분 후에 도착해요. 방에 불필요한 인원은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원. 박 회장은 지팡이를 더 꽉 쥐었다. 나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봤다. 그는 자신이 키운 아들, 자신이 회사를 물려준 이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공허함을 보았다. 진우야,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캡 테이블은 김 이사랑 검토했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진우가 눈을 굴렸다. 처리됐어요. 변호사들도 다 확인했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건 제 거래예요. 제가 이 가치를 만들었다고요. 너는 가치를 광낸 거지. 박 회장이 정정했다. 기초를 세운 게 아니야. 뭐 어쨌든요. 진우가 손을 흔들었다. 그냥 회의실에 앉아 계세요. 구매자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변호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박 회장은 나를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바라봤다. 그놈은 준비가 안 됐어. 박 회장이 속삭였다. 네, 내가 말했다. 안 됐죠. 해야 할 일을 하게. 박 회장이 말했다. 확실하세요? 내가 물었다.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지. 박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내 평생의 역작이야. 그리고 저놈은 지금 위증을 하고 그걸 파괴하려 하고 있어. 우리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다른 입구에서는 대성그룹 팀이 들어오고 있었다. 차콜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 6명, 파트너 2명, 두꺼운 바인더를 든 진지한 남자와 여자들. 그들은 먹이를 찾아온 상어떼처럼 보였다. 진우는 그들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한 하이파이브 에너지로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진우가 지적이었다. 나는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선수들은 자리에 앉았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이제 판을 뒤엎을 시간이었다. 회의실 테이블은 내 대학 등록금보다 비쌀 법한 대리석판이었다. 한쪽에는 진우가, 그의 옆에는 26살의 명백히 감당 못할 일을 맡은 불안해 보이는 우리 회사 법무팀장 팀과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다른 쪽에는 대성그룹의 늑대 군단. 나는 뒤쪽 구석 고무나무 옆에 서 있었다. 진우는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구매자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는 내가 녹아 없어지길 바라며 나를 무시했다. 대성그룹의 수석 변호사, 강철 회색머리에 유리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안경을 쓴 여성이 주 바인더를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 변호사였다. 좋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최종 공개 자료는 검토했습니다. 송금 지시도 대기 중입니다. 현금 및 주식 포함 0억 원 거래입니다. 진우는 거의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돈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자본 구조표에 관해 마지막으로 정리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네, 깨끗합니다. 저희가 클린 버전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표준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단순 확인 차원에서요. 그런데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테이블 위로 종이를 밀었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UCC 파일링, 아니 담보 설정 등기와 역사적인 주주간 계약서가 있는데 현재 장부에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클래스 B 전환 상품이라고요? 진우는 신경질적인 고음으로 웃었다. 아, 그거요. 그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오래전 직원을 위한 자문 계약 같은 거였어요.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는 테이블 밑으로 팀장을 찾다. 취소됐습니다. 몰수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쳐다봤다. 보유자가 서명한 몰수 동의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통지했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여긴 자유로운 고용관계 국가잖습니까? 옵션을 취소했습니다. 옵션과 의결권 주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만약 이 증서가 전환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지분입니다. 그리고 서명된 포기 각서가 없다면 우리에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은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가 우웅거렸다. 보유자가 누굽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그녀는 문서를 봤다. 김미경 씨?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 구두굽이 나무 바닥에 또각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모든 고개가 돌아갔다. 그게 접니다. 내가 말했다. 진우가 의자에서 휙 돌아봤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져 있었다. 김 이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나는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다. 진우를 보지 않았다. 최 변호사를 봤다. 제가 김미경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몰수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것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었다. 이것이 내가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원본 전환 자문 계약서입니다. 여기 12년 동안 배당금 지급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우를 봤다. 제7조 2항은 2022년 1월 1일에 발동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 자문 주식은 클래스 A 차등이 결권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최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이 회사 의결권, 지분의 5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진우의 커리어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비서야. 준법감시팀 아줌마라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 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앉아, 진우야.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을 압도했다. 진우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저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저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박 회장이 말했다.
저 여자가 주인이야, 진우야. 항상 그랬어. 최 변호사는 나, 진우, 박 회장을 차례로 쳐다봤다. 그러고는 바인더를 닫았다.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CEO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이 회사를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 같군요. 그녀는 나를 전문가적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김미경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지배주주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녀가 진우를 희미하게 가리키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테이블 상석, 진우가 보통 앉던 의자를 빼냈다. 박 대표, 내가 말했다. 거긴 내 자리예요. 진우는 뺨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동맹을 찾아 방을 둘러봤다. VC들은 휴대폰을 보며 미친 듯이 자신들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법무팀장 팀은 의자와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 박 회장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건 쿠데타야. 진우가 말을 더듬었다. 당신이 그냥 이건 내 회사야. 내 놀이터였지. 내가 정정했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 회사야. 나는 기다리며 서 있었다. 진우야. 박 회장이 다시 말했다. 비켜. 진우는 일어섰다. 그는 떨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 갈 거야. 이건 함정이야. 이건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내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박 대표. 그는 뛰쳐나갔다. 무거운 유리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 진동에 생수병들이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의자의 가죽은 그의 온기로 아직 따뜻했다. 나는 내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나는 대성그룹 팀을 봤다. 그들은 마치 방금 스스로 해체된 폭탄을 보듯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총극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전 경영진이 지분 구조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하군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이 거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성그룹은 뜻밖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계약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공정합니다. 기술력도 탄탄하고요. 유일한 결함은 테이블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작성한 새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주주 동의서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저는 이 매각을 비준합니다. 이 합병을 승인합니다. 최 변호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읽었다. 그리고 수익금은요? 그녀가 물었다. 분배 순서는? 이전 캡 테이블은 40%를 박진우 대표에게 할당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할당은 부정확합니다. 제 주식이 우선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조정을 하나 할 겁니다. 박 대표가 취소하려 했던 우리 사주 옵션 풀 말입니다. 제 지분에서 그것을 복원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 지원부서, 실제로 이 회사를 세운 사람들, 그들이 먼저 보상을 받을 겁니다. 박 회장이 나를 봤다. 그는 작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박진우 씨는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박진우 씨는 소수주주로 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자기 몫을 받겠지만 경영에서는 즉시 해임됩니다. 새로운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배제될 겁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만년필을 꺼냈다. 그렇게라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후 4시간 동안 우리는 계약서를 수정했다. 나는 팀장이 필요 없었다. 나는 모든 조항, 모든 책임, 회사의 역사에 묻힌 모든 해고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묻은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오후 1시 우리는 서명했다. 송금이 시작되었다. 오, 영억 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나는 박 회장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잘했네. 김이사. 그가 저는 그냥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읽었을 뿐이에요, 회장님. 내가 말했다. 그놈은 자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걸세. 박 회장이 생트로페에서 극복하겠죠. 내가 대답했다. 자기 10% 지분으로 심리치료를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별과는 100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 같았다. 나는 진우에, 아니, 내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울 스카이라인의 경치를 봤다. 비는 그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다. 나는 금요일에 진우가 책상 위에 남겨두었던 지분 몰수 통지서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문서 세 단계로 걸어가 갈아버렸다. 나는 허먼 밀러 의자에 앉았다. 허리 지지대를 조절했다. 마침내 딱 맞았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전 직원에게 메시지 하나를 제목, 리더십 및 인수 완료 관련 업데이트 수신, 전 직원 발신, 임시 대표이사 김미경, 팀원 여러분,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스톡 옵션은 권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가 책임자니까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진우가 마시다. 남긴 미지근한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셨다. 승리의 맛이 났다.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광고하지 않는다. 그저 주장할 뿐이다. 김미경의 조용한 인수 과정은 전략의 교본이었다. 누군가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능력은 종종 궁극의 레버리지를 쥐고 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다.